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과연 전문 상담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 학습된 AI나 텍스트만으로 그런 베리어를 부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첫 번째로 들고요. 부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적 아픔을 텍스트로 꺼내는 과정에서 이제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고 PTSD 뭐 어떤 발작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돌발 상황에 대응하지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위험한 서비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런 감정을 꺼내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내재적 개인점이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 AI가 모든 요소를 이제 상담을 해준다기보다는 제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생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AI는 뭐 감정 분석 요소를 한다든지 그런 깊이 있는 뭔가 상처나 우울감을 꺼내기보다는 그걸 도와주는 보완 정도로 현재까지는 이 서비스에서는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는 그 전문 상담사들이 이제 비대면을 통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인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그 말씀해주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대면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지만, 뭔가 이 서비스는 그 정도의 어떤 깊은 상담으로 가기 전에 내가 이 정도의 우울감이라도 이거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할까라는 조금 더 낮은 선상에서 이런 상담 자체에 대한 배리어를 좀 더 낮춰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사례는 이런 비대면으로의 상담이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어도 뭔가 아픔을 나누고 싶고 내 고민을 털어놓고 싶고 이러한 우울감이 깊이 있는 곳으로 빠지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그걸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한 번도 안 했던 사람 없어요? 아직 한 번도 얘기 안 했던 사람 중에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네, 지인님? 네, 저는 길지 판단적 경험에서 후기 향후 5년간 계획 중에서 기업 복지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시스템을 보편화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시스템 자체가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아픔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기업에서 복지 차원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든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민원진이나 위에 사람들, 상사들에게 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뭔가 직원분들은 이런 사용을 하기 꺼리거나 아니면 이거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서 사용을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이 기업 차원의 영향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이유는, 뭔가 개인적으로 직접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패션 우울증이지 않을까? 뭔가 이거를 쉽게 뭔가 구체적인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치부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서비스 자체는 내재적 개인점에서 정말 자신이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서비스이지만, 사람들이 그걸 깊이 있게 생각을 거기까지 잘 못 받는다는 생각을 했을 때 오히려 뭔가 기업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나도 한번 이용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조금 더 이것에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더 많이 만드는 차원에서 이러한 방향성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주신 문제는 그냥 이게 비대면 서비스를 기업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임원들이 상담 내용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보안상의 문제는 보다 철저히 관리되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또 알려준다면 문제가, 인식적인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조교 코멘트 할까요? 우수 과제로 제가 뽑은 이유는 5년 후에 트러스트의 경험점을 어디로 갈지 좀 되게 자세하게 적어주셔서 선정을 해봤고요. 특히 구성적 경험을 분석하실 때 AI 챗봇이나 사용자, 전문 상담사 간의 상호작용이 높아지면서 관계 밀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의 강도가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향상된다고 하셨던 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좀 한 가지 생각해 본 점이, 판단적 경험을 분석하실 때 경제적 요인에 따라서 개인의 웰니스를 위해 소비 지출을 늘릴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기업적 차원에서 복지를 제공해주는 것이 좀 보편화되어서 좀
좀 외래적 기능적인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좀 자신의 정신 건강에 대한 소비가 증가를 하니까 좀 개인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을 자발적으로 좀 관리하고 싶은 좀 내재적 기능적이 강화된다는 조건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이제 민재님 질문 들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서 이제 AI 챗봇을 우울증이나 이런 정서적 장애가 있는 분에게 적용시킨다는 게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 거다 보니까 특히 이런 경우에는 챗봇에게 들어가는 프롬프트가 이제 의도하지 않게 제일 브레이크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성적 경험에 있어서 조금 더 복잡도를 높게 잡아서 그런 부분을 고려한 개발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아주 발표를 잘했고 우리 토론도 아주 좋은 지점들 갖다 많이 지적을 했어요. 나는 이제 한두 가지만 정리를 갖다 하고 여러분 질문 받고 두 번째 세션 마무리할게요. 여기가 as is 점이고 여기가 to be 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려고 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제일 먼저 잡아내는 점이 지금의 경험이 어떤 경험인데 어느 경험으로 움직일 건가. 그래서 거기에 그 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제일 먼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진행할 때 주의에 좀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은 정말 이게 플러스 1일까? 플러스 2 아닐까? 아, 이게 정말 마이너스 1일까? 마이너스 5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그런 걸 좀 줄여주기 위한 몇 가지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경험은 주관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여기에 객관적 타당성을 넣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요 끝점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제일 끝점.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극단적으로 복잡한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낮은 덜 복잡한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똑같은 서비스일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팀에서 다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나는 이거만 내가 경험했던 것 중에 진짜 끝판왕이야. 그런 그 끝에 있는 명확한 앵커를 잡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 구성적 경험이나 감각적 경험이나 판단적 경험에서 양쪽 극단에 있는 서비스를 팀원들끼리 먼저 컨센서스를 이루세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은 여기서 플러스 1만큼 갈까 플러스 2만큼 갈까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갈 거냐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러고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갔었을 때 심하게 많이 움직일 거냐 작게 움직일 거냐. 그것만 알면 이게 숫자적으로 플러스 7.5인지 5.4인지 안 중요해요. 어떤 방향으로 크게 점프할 거냐 작게 움직일 거냐. 요 결정만 하면 돼요. 그 결정을 해야지 이 투비점으로 갈 때에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현재의 서비스하고 다른 서비스가 나와야 되나 이거를 파악하는 게 이 경험 분석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기업에서 현업에서 이걸 할 때 뭐 몇 달씩 걸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1, 2,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삼성전자 같은 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으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 이게 7이냐 8이냐 뭐 2냐 3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끝도 없이 싸워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1, 2, 3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냐면 1은 작은 변화, 3은 큰 변화, 그리고 2는 그냥 중간 정도. 이 정도로 우리가 심플리파이 해서 작업을 갖다 진행하자는 거지 이걸 갖다 7.5냐 7.4냐를 가지고서 하루 종일 고민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갖다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제 이 점이 했으면 이제 나머지 우리의 수업은 뭐냐면
이 점에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까? 이 점에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은 어디에서 어떤 것들을 조절해줘야지 시스템이 이런 경험을 사람들한테 줄까를 고민하는 수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비록 자신이 없더라도 내가 저 점으로 갈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백업이 있어요. 내가 왜 저 점으로 간다고 생각하는지. 그래서 내가 왜 내재적인 경험이 증가될 거고 감각적인 경험의 강도가 높아질 거고 구성적 경험의 강도가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에비던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거 그리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각각의 도메인에서 각각의 경험점에서 이동 방향과 이동의 그 강도를 우리 나름대로의 충분한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어려워요. 이제 임원진 앞에 가가지고 발표를 하면은 임원진은 그거를 물어요. 너 왜 저기 구성적 경험이 저렇게 높아진다고 생각해? 뭐라고 대답하면 나 그거 못 믿겠는데 증거 있어? 특히 삼성전자 되게 증거 저 숫자 증거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지. 저 그림의 7.5냐 7이냐 마이너스 3이냐 마이너스 3.1이냐 이거 가지고 시간 허비할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혹시 요 관련해 가지고 토론 주제 전체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사람? 네, 고강님. 서비스 자체에 대한 코멘트 하나 해도 될까요? 다들 프로젝트를 앞으로 하실 텐데 정신질환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계속 저희가 상담이나 이런 그러니까 상담사나 이렇게 정신질환은 상담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울증이나 조현병 같은 이런 정신질환은 생각보다 약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않고 챙겨가면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포인트.